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7일도 거의 다 지나갑니다. 벌써 29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어제도 온갖 뉴스가 넘쳐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용호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또다시 통과 의뢰로 되어서 결국 후보자를 망신 주는 역할밖에 못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끈 것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특보를 끝내 방통위원장이 지명을 한 일입니다. 그 인사는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비서실장 김대기의 브리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 이유를 발표를 했으면 옆에 이동관 지명자를 세워놓고 직접 설명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랬으면 국민이 윤 대통령의 인사를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은 또 하나 공격 소재를 얻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과학의 선동을 이기면서 허지부지되는 중입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 이건 김건희 여사 일가를 거론한 것이 근거가 빗나간 괴담 수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양평 고속도로는 원희룡의 존재감만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셈이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경제 문제도 윤석열 정부는 지금 긴 터널을 거의 다 통과하는 중입니다. 이제 7월 말이 됐는데 하반기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면 아마도 뚜렷한 상승 국면을 맞을 것입니다. 상저하고 상반기는 낮은 성장이나 하반기는 회복을 한다. 그런 국면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야당으로서는 물고 늘어질 이슈로 인사 문제와 수혜뿐입니다. 이런 판에 윤 대통령이 바로 문제가 된 이동관을 끝내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하니 야당으로서는 공격할 소재가 생긴 것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언론 탄압을 거론하며 이동관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동관은 인사청문회를 할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자다라며 아주 모욕적인 언사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동안 진보 좌파 성향의 언론들은 이동관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공영방송 장악 및 언론사 광고 탄압 등을 자행한 장본인이라고 비난을 해왔습니다. 게다가 이동관은 자녀 학교 폭력 은폐 의혹까지 드러났죠. 학폭 문제 징통으로 끌려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동관을 굳이 지명을 하자 박광훈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이런 비판을 내놨습니다. 국민의 60%가 반대를 하고 언론인 80%가 반대를 하는 인사를 결국 방통위원장으로 지명을 했다. 이제 방통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 방송탄압위원장으로 불리게 될 것이다. 박광훈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동관이 MB정권 때 방송장악과 언론탄압을 수행한 상징적 인물이라고 공격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MB 시절에 언론을 그렇게 탄압을 했던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만일 이동관 지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해서 총선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라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제가 정말 꼭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야당은 한상혁이 방통위원장일 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방송의 공정성을 두고 수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그런데 다들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반응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고 방송 장악과 언론 탄압을 단호하게 막을 것이다. 저는 전 정권에서 방송위원회가 편향성을 띌 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저도 피해자라면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당 고민정의 이동관의 지명을 두고 이명박 정부 당시 생산된 국가정보문건을 통해 확인된 언론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볼 때
언론인으로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지적에도 저는 솔직히 하품이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진영에 방통위원장이 부역을 하고 있을 때 철저히 침묵을 하던 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니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5년 동안 방통위가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그때 야당인 민주당은 과연 어떤 말을 했는지. 어쨌든 민주당은 이동관의 지명은 무슨 욕을 먹더라도 방송을 손안에 넣고 말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로밖에 읽히지 않는다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랬다고 이쪽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하는 것입니까? 정의당 역시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국회 무시, 야당 무시, 국민 무시의 길을 가겠다는 독주 선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서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MB 언론농단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사 지휘했다는 점에서 견공이 자기 꼬리를 문 인사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지금 야당들이 윤석열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없는 국정 능력이 언론을 손에 쥔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다.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이 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약화되지는 않는다. 글쎄요, 앞으로 지켜볼 일입니다. 자, 어제 오후 3시 이재명과 이낙연이 드디어 만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OBS에 출연을 했는데 방송을 하러 막 도착을 하니까 그 뉴스부터 작가가 전달을 해주더군요. 명락회동이 있답니다. 결국 두 차례 무상 끝에 만찬을 함께 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이낙연이 지난 6월 24일 귀국한 뒤에 한 달이 넘도록 만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만나지 않은 것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두 사람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만나지 않았을까요? 이낙연일까요? 이재명일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입니다. 당초 두 사람은 지난 11일 만나려다가 집중호우로 연기를 했고 19일 또 만나려다가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연기를 했습니다. 집중호우를 이유로 두 차례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만큼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회동 불발 사실이 알려지자 어제 조율이 되지 않았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니 말입니다. 같은 당 전현직 대표끼리 만나는데도 어제 조율이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두 사람의 회동 불발 원인이 된 집중호우를 두고 하필 비가 온 것이냐, 아니면 마침 비가 온 것이냐, 이런 논란까지 벌어졌습니다. 우스개로 이낙연은 마침 비가 왔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하필 비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우스개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의 회동은 이재명에게는 절박했고 그리고 이낙연에게는 별 내키지 않는 행사로 보였습니다. 어쨌든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있으면서 이처럼 오랫동안 회동을 두고 실랑이를 벌인 정치인들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회동 사실을 전하며 두 사람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동에는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과 그리고 이낙연 측근 유정찬이 배석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물론 들리는 얘기들은 많습니다. 그 들리는 얘기로는 윤 대통령의 폭주를 막으려면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한다는 원론적 얘기들입니다. 분열의 은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이낙연의 말도 나왔습니다. 개딸들의 좌표 찍기를 염두에 둔 말이 있을까요? 어떻든 지금 다급한 쪽은 이재명입니다. 지금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8월 15일이 지나 임시회가 다시 열리면 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는 말이 돌았는데 요 며칠 사이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백인농 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데다가 정바울의 법정 증언마저 나왔습니다. 게다가 상방울 대북송금은 이화영이 그동안의 모르쇠로 일관하던 태도를 바꿔서 이제 입을 열었다는 게 신빙성 있는 관측입니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더 미루려 해도 미룰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것입니다. 남은 것은 딱 하나. 검찰이 이재명 소환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칠 것인가? 아니면 소환 조사와 내부 검토를 한 뒤에 영장을 칠 것인가? 아마도 이 문제를 결정을 할 인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한둘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이재명이 상방울 김성태를 두고 거미줄에 걸린 나비로 묘사를 했다는 뉴스입니다. 글쎄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저는 거미줄에 걸린 모기 파리는 많이 보았는데 거미줄에 걸린 나비는 참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어릴 때 보았을까요? 이재명은 상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를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 그러니까 외환관리법 위반을 적용해서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재명은 27일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린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그리고 북한에 몰래 주었다. 이건 또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북한에 몰래 주었다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를 싹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거래, 그냥 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을 했다. 이재명은 또 언제든지 김성태를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다며, 그래서 김성태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 했습니다. 아마 김성태가 그 페이스북 글을 봤으면 정말 이빨을 어드득 갈았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김성태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주장이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상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이 자신을 위한 대납금이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검찰과 김성태는 이 돈이 회토류, 광산 등 독점 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고 한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북한이 상방울이 써준 독점 개발 합의서는 무료였고 김성태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800만 불은 다 김성태에 관련된 돈이다. 회토류 독점 개발권, 그 대가, 그리고 300만 불은 자신이 아닌 김성태의 방북 대가다. 이런 주장인 것입니다. 이어 이재명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 불이나 받고 자신에 대한 초청장을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300만 불이 자신에 대한 방북의 대가라면 자신에 대해서 응당 초청장이 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반박인 것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김성태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봐주기 기소라며 비판을 했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대변인 한민수가 브리핑에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회유와 협박, 사법 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이냐. 민주당은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나만 짚겠습니다. 이 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이 27일, 그러니까 이틀 전 전승절이라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심야에 열병식을 벌였습니다. 남북한이 이 70주년 행사를 답했죠. 북한은 이날 오후 8시쯤 식전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것은 2020년 10월, 그러니까 2년 반 전 10월 달에 노동당 창건 75주년 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네 번째입니다. 그 전에 2018년 9월 정권 수립 70주년 열병식까지는 오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대낮에 한 것이죠. 김정은이 이처럼 야간 열병식을 벌이는 것은 조명을 통해 극적인 효과를 끌어올리려 하는 그런 의도인데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아마 야간에 열병식을 하는 예가 전무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열병식을 연 것은 지난 2월 이후 지금 5개월여 만입니다. 열병식에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도 참석을 했는데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의 삼각 밀착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김정은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을 직접 환대하고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우리로 치면 국회 부의장 직입니다. 이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흥종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꾸렸고 러시아는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각각 파견했습니다. 열병식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 ICBM과 그리고 화성 18형 ICBM이 등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은 김정은이 열병식에서 할 연설을 주목을 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연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끈 것은 프레이드에 나선 신무기들입니다. 북한은 이날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그리고 무인 공격기를 공개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 다들 아시죠?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때 글로벌 호크기 4대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를 한 이 무기들은 미국의 글로벌 호크 및 MQ-9 리프와 동체가 아주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을 비교를 해보니 거의 똑같습니다. 외신은 짝퉁이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새로 개발 생산되어 우리 공군에 장비하게 되는 전략무인 정찰기와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가 열병 광장 상공을 선회하면서 시위 비행하였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글로벌 호크기를 북한에서 제작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제작을 맡았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판 글로벌 호크는 한국 공군의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RQ4와 모양새부터 동체에 새겨진 글씨까지 아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신형 무인기들의 이름을 샛별이라고 명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8일 방송을 통해 전날 오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된 열병식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열병식 시작 전에 신형 무인기가 광장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중앙TV는 무인기가 비행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새로 개발된 전략무인 정찰기라고 하고 그리고 샛별 4호기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앞에 1호기, 2호기, 3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우리 글로벌 호크기도 4대가 한 조입니다.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는 샛별 9호기라고 칭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편 이날 열병식에는 북한이 핵 의뢰라고 주장하는 해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핵 의뢰 이름이 해일입니다. 북한은 올해 초 남한의 해안도시와 군사시설을 겨냥한 핵 의뢰 인수 중 이 전략무기체계 해일 시리즈 시험 발사를 3차례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리 경제가 생각처럼 쉽게 회복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어제 제가 드렸죠. 2년 연속 감세로 5년간 세수는 무려 89조나 덜 그쳤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생각해서 빚을 더 낼 수도 없을 텐데 과연 나라 살려면 괜찮을까요? 이런 판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모는 적지만 감세 카드를 또 내밀었습니다. 감세를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감세가 역설적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보수들이 일치된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미 40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예고되는데 또다시 5천억 원에 달하는 감세 정책이 나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부담이 될 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등이 특히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 곱하기 2, 3억까지 증여세를 공제를 해준다. 이 공제 확대는 거의 모든 신문에 일면에 다뤘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으로 뽑은 신문도 2개나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좌파들은 이를 두고 감세 혜택이 대부분 기업과 고소득자에 집중된 점을 지적을 하며 지난해에 이은 부자 감세 2 이런 혹평까지 내놨습니다. 과연 신혼부부 2사람에게 1억 5천만 원씩 3억 원에 대해 증여세 공제를 하는 것이 부자 감세란 말입니까? 저는 택도 아닌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자금 1억 5천만 원 증여 비과세가 부자 감세다. 정말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부자 감세라는 말을 믿으십니까?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고소득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을 하는 이들은 애초에 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을 수 있는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망설인다는 발상이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 질세라는 명분으로 온갖 편법으로 탈세를 하는 것을 안다면 이 1억 5천만 원 비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정부 세입은 누적법으로 5년간 총 3조 원 이상 줄어듭니다. 세수 감소를 통해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지난 24일 추경호 장관이 세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경제 운용을 민간 시장 중심으로 전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및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개편을 추진했다. 이게 보수 정부의 정책입니다. 탈규제 민영화, 작은 정부 감세. 이런 정책들은 규제를 줄이고 자유를 확대하면 투자는 늘어나고 필연적으로 파이는 커진다는 정책입니다. 이번 감세는 지난해 단행된 세제 개편에 비해 규모는 아주 적어졌습니다.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누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부터 감소할 세입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5년간 총 64조 4,081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5년간 그러니까 1년에 한 12~13조 세수가 감소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 세법 개정 효과를 더하면 5년간 세입이 약 67조 5천여억 원 줄어들게 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예측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마이너스 72조 4천억 원, 그리고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세액 공제 확대가 마이너스 13조 원, 올해 세법 개정안으로 마이너스 2조 9천억 원, 이를 모두 합치면 2022년부터 2028년 총 6년 동안 감세 효과는 8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세 효과로서 투자가 활성화되어서 오히려 경제가 파이가 커지면서 늘어나는 세수는 또 얼마일까요? 왜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올해 예고된 세수 펑크가 부담으로 작용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올해 40조 원 이상 세수 결손이 예견이 된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황 부진이 제일 아픈 대목입니다. 거기에다 중국 수출 부진 등이 맞물리고 또 부동산 시장 침체까지 겹쳤습니다. 결국 우리 세수 3대 세목인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언론에 나온 석병문 여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염려가 그래서 피부에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걱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습니다. 내년에도 경제가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인데 대규모 감세가 한 번에 몰려 올해와 같은 세수 펑크가 재인이 되거나 본 예산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 자, 어쨌든 이번 세제 개편의 최대 소외자는 고소득자 대기업이라는 지적이 좌파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부자 감세다. 그러니까 고소득자만 혜택을 본다. 이런 주장이죠. 기재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세부담 경감 효과는 서민과 중산층이 6,302억 원, 그리고 고소득자가 710억 원, 대기업이 69억 원, 그리고 중소기업은 42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총 근로자 1991만 명 중에 서민 중산층에 해당하는 수는 1760만 명이며 심지어 이 중에 약 600만 명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전체 세금 내는 사람 중에 40%가 세금을 내지를 않죠. 그래서 실제 감세 혜택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더 클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일리는 있기는 있지만 과연 그게 타당한 주장일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민주당 지지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제 나왔습니다. 그것도 한국갤럽입니다. 갤럽이 25일부터 27일 3일 동안 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힘이 35%, 그분은 민주당 지지가 29%, 정의당이 4% 순이었습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놀랍게도 민주당 지지율보다 높은 31%에 이릅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민주당 지지도는 현 정부 출범 후 작년 6월 말 28%를 기록한 데 이어서 최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 달간 흐름을 보면 민주당 지지도가 점진 하락세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있다. 놀랍게도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갤럽만 그렇습니다. 서울은 국민의힘이 31%, 민주당이 30%, 인천, 경기는 국민의힘이 33%, 민주당이 29%, 그리고 대전, 세종, 충청에서는 국민의힘이 39%, 민주당이 28%. 대전과 세종은 지난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전승을 거뒀죠. 그래서 이대로라면 다음 총선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이제 그 구슬을 꿰 사람을 찾는 일이 급해졌습니다. 솔직히 수도권 121석을 채울 사람이 없습니다. 보수를 참청하는 자들은 정말 많지만 청인들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나도 보수, 너도 보수. 정말 많은데 보수는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우파라고 할까요? 우파를 참청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파의 가치를 진정 알고 있는 자는 없습니다. 자유를 외치는 자들도 많지만 진정 자유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전은책이었습니다.